꿈다운 라디오 2022년 장마철 꿈다운 새벽 책방 뽀송뽀송하게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돈의 속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네. 항상 1등 영지쌤부터. 읽어요? 네.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돈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돈은 주로 쾌락에 사용된다. 아직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주어지면 술, 담배, 유흥, 사치, 허영, 친구들에게 돈 쓰기,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 한다. 돈이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자신감이 잘 자라면 자존감을 만들어주지만 먼저 돈을 갖기 전에 갖춰야 할 일상의 습관과 자질 몇 가지가 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반드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4가지를 몸에 습득하기 바란다. 아직 습득하지 못한 기성인들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의 핵심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태도와 습관을 미리 몸에 넣어놔서 언제든지 부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함에 있다. 이 4가지 습관은 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부가 빠져나가지 않고 항상 머물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 다음 습관과 태도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면 오히려 돈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위로 뻗어 두 손을 모으고 몸을 C자로 만들면서 좌우로 허리를 쭉 편다. 저희 지금 그래요. 틀린 부분 맞죠? 네, 자꾸 이상한데. 나도 계속 이상한 거야. 아니에요? 306페이지. 아직도 할 사업은 끝도 없이 많다. 그럼 지금 다른 딴 부분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 제가 나는 먼저 할게요, 그러면. 네. 잠깐. 그럼 그 밑에가 몇 페이지예요? 306페이지인데 잠깐만. 밀리의 소재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양쪽으로 보고 계시면 밀리의 에코가 서재는 있나? 324. 내가 400 몇 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읽었어? 하루 동안? 막 이랬네. 읽을게요. 아직도 할 사업은 끝도 없이 많다. 사업은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면 할 사업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내 수첩에 메모해 놓은 사업거리가 수십여 개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은 자본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평소에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나 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사업거리가 되므로 할 사업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업은 이미 모두 있는 것 같겠지만 내 생각은 반대다. 아직 없는 것이 더 많다. 설령 있으면 또 어떤가? 기존의 사업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도 사업거리고 이미 다른 사업자들이 실패한 사업도 기가 막힌 새 사업거리일 수 있다. 내가 메모해 놓은 신규 사업들은 이런 것들이다. 공개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새 사업 아이템을 찾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언젠가 일본에서 태평양이 보이는 조지시라는 도시를 후배들과 다녀온 적이 있다. 아침마다 해변가를 산책했는데 바다에 떠밀려 온 나무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맞는데. 나는 평소에 나무 테이블을 만드는 취미가 있는데 바닷물에 쩔어서 단단해진 그 나무들이 그렇게 탐이 났다. 아마 세상의 어딘가에서 태풍에 뽑혀진 나무들이 태평양을 돌다가 이곳 바닷가로 흘러왔을 것이다. 재주 많은 목공이라면 저런 나무들도 멋진 가구를 만들 수 있다. 이 가구 브랜드 이름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로 정했다. 미국의 어느 바닷가에서 자란 나무가 가구가 되었다는 스토리를 담아봤다. 해변에 널브러진 나무 조각을 청소하니 스토리와 재생, 환경보호의 현대 산업 윤리와도 어울리는 가구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곧잘 한다. 남성 화장품 전문 매장도 가능해 보인다. 여자가 많은 숍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남자도 많고 남성용품 종류도 제법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직접 해볼 생각도 있으나 그냥 버릇처럼 구상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 평소 산업에 빈틈이 보이거나 불편한 것들을 적어봤다가 실제로 구현해 보기도 한다. 네, 그중 하나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정쌤, 이거 사람 얼마 없는데. 이거 이거 많이 읽으면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요? 은정쌤 읽고 싶은 만큼 읽어주세요. 아니, 잠깐, 나 머리 묶으려고 하다가 잠깐. 아, 그 중 하나가, 맞아요. 거기 맞죠? 네, 플라워쇼. 그 중 하나가 플라워숍이다. 미국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일상적으로 꽃을 많이 산다. 슈퍼마켓 제일 앞쪽에는 꽃이 그득하다. 선물용이 아니니 장보다가 달리 포장도 없이 한 송이 한 다발씩 카트에 넣는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꽃집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시내에는 지하 구석에 전국 꽃배달 사인을 붙여놓고 주인이 꽃다발 만들 때나 냉장고 뒤에 가둬둔 생화를 꺼내 쓰고 있다. 매장 앞뒤로는 죽지도 팔리지도 않는 나무들이 오랜 화분 위에 올려져 있다. 꽃 한두 송이나 한 다발을 사려고 하면 얼마짜리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나는 호텔에 묵을 때도 가끔 꽃을 사다 놓는데 한국에서는 꽃 한 송이 사기가 영 불편했다. 조사를 해보니 한국의 꽃시장은 경조사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꽃 소비의 80%가 경조사 시장에 팔려나가고 개인 소비 시장은 20%도 안 됐다. 그나마 나처럼 즉흥적으로 꽃을 사는 인구는 1.5%도 안 되는 것이다. 미국과 완전히 반대였다. 미국은 80%가 개인 소비 시장이다. 결국 한국의 꽃 매장을 오픈해 보기로 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꽃을 안 사는지 아니면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매장을 구성하면서 모든 관점을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꽃을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 있게 냉장고를 오픈 형태로 만들고 가격을 붙이고 AT 센터에서 소매점으로서는 처음으로 경매권도 받아서 판매 가격도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다. 좋은 수입사는 직접 수입도 하고 한 송이씩도 팔게 만들어 봤다. 약 2년이 지난 현재 서울에 벌써 12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자신들이 꽃인 줄 이미 아는 10대들 빼고는 모든 연령층과 모든 성별이 편의점처럼 쉽게 들어와서 꽃을 사갔다. 한국인들은 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유통시장이 실수한 것이었다. 꽃으로 선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나처럼 꽃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살 데가 없었을 뿐이다. 현재 한국 스노우 폭스 플라워의 총 매출은 소매 상점으로 이미 전국 1등이다. 서울 시내에서만 300여 개 넘게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상장도 가능한 모델이다. 사소한 의구심으로 시작한 도전이 근사한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할 만한 사업이 없다는 사람은 할 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는 눈이 모자란 것이다. 사업은 아직도 끝이 없다. 만약 그래도 못 찾겠으면 이름 앞에 국제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박람회를 다녀보기를 바란다. 그 중에 이제 시작해서 비싼 부스를 구하지 못하고 구석에 사장이 혼자 나와 있는 외국 회사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 판권을 얻든가 아이디어를 개선하면 그것이 새 사업이다. 할 수 있는 사업은 끝도 없으니 욕심 있는 창업가들은 눈을 크게 뜨기 바란다. 영지쌤. 이게 계속 안 돼, 지금. 그러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 나는 젊은이들의 꿈이 대기업에 가는 것이라는 말을 믿고 싶지 않다. 나는 그들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죽어라 공부한다는 것이 괴롭다. 대기업에서 가장 큰 성공은 임원이 되는 것이다. 대기업 임원이 급여 생활자의 별이라 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별을 딸 확률은 0.7%다. 1000명 중에 7명만 임원이 된다. 입사 후 부장 승진까지는 평균 18년, 임원까지는 평균 22년이나 걸린다. 대졸 신입사원 1000명이 입사하면 부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24명이고 임원까지 오르는 사람은 7명이라고 조사 발표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부장 승진 2.4%라는 말은 나머지 97.6%가 부장이 되지 못하면서 해고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다. 게다가 해마다 임원 승진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언젠가 총영사관에서
휴스턴 지역의 지상사 대표들을 초대했다. 대부분 한국 정유산업 관련 자회사 사장들로 한국 본사에서 발령받은 임원들이었다. 놀랍게도 이들은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서 또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퇴사 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한결같이 걱정했다. 결국 임원이 돼도 급여 생활자에 불과하다. 임기를 마치면 한국에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고 퇴직하면 자동차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수천억 원은 그들의 돈이 아니었다.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청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성공 확률 0.7%에 도전하고 그나마 50에 은퇴를 해서 차 걱정, 학비 걱정을 하는 인생에 올인하겠는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잠시 쪼개가며 공부해서 정말 이런 취직을 원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기업은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다. 꿈을 빼앗는 직장이다. 정말 평생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며 살고 싶은가? 사실 평생이란 말도 맞지 않다. 나이 50, 전에 명퇴 요구를 받을 것이고 그때 이후론 더 이상 그의 시간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윤정쌤 읽어주실래요? 제가 더 아직 읽을까요?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인가? 이것이 정말 당신 인생의 목표인가? 왜 당신은 당신 스스로 자본가나 사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실패가 무서운가? 임원이 될 확률보다 사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42배나 높다. 창업 자금이 없어서라면 이 세상 모든 창업자들은 태어날 때 자본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인가? 창업은 원래 돈 없이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성공 확률이 10%만 있어도 도전하는 것이 기업가의 창업 정신이다. 90%는 망한다는 두려움에 망설여지는가? 그렇다면 별이 되어도 나이 50이면 은퇴를 요구받는 자리에 오를 확률이 0.7%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야 할까? 사업하다 망할 확률 90%가 사실이라 해도 임원이 되지 못할 확률이 14배나 이상이나 높다. 이 비효율적인 경쟁에 그렇게 뛰어들고 싶은가? 어제의 나와 경쟁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고 싶지 않단 말인가?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직업이 의사이거나 변호사여도 상관없다.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창업하라. 의사라도 의사 자격증을 가진 경영자를 꿈꿔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영자를 꿈꿔라. 누구나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절대로 대기업 취직을 목표로 한 번뿐인 인생을 넘기지 말길 바란다. 항상 도전하고 탈출을 꿈꿔라. 자신에게 직접 급여를 주고 자신을 평생 고용하고 자신의 시간조차 자신에게 돌려주는 꿈을 꾸기 바란다. 사업가는 자기 인생에 자신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나를 선물할 수 있는 길이 분명 있다. 부디 여러분의 희망이 공포를 이기기 바란다.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돈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갖는다. 돈마다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어서 고집이 센 돈도 있고 배짱이 두둑한 돈도 물러터진 돈도 있다. 집에 있기 좋아하는 돈도 있고 집 밖에 나가면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는 돈도 있다. 한 부모 안에 태어난 자식이라도 각기 취향과 성향이 다르듯 돈도 마찬가지다. 고된 노동으로 번 돈과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입, 카지노에서 번 돈, 저축에서 생겨난 이자 같은 돈은 똑같은 1,000만 원의 액면가라도 결코 같은 돈이 아니다. 같은 돈이 아니기에 어떤 돈은 죽어라 붙어 있으면서도 돈값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돈은 쉽게 사라지고 어떤 돈은 다른 돈을 불러들이며 어떤 돈은 있는 돈까지 데리고 나간다.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돈의 품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한다. 품질이 가장 좋은 돈이란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모아지는 돈이다. 급여 수입이나 합리적 투자나 정당한 사업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이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내 인생의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남에게 주고 바꾼 돈이라서 가장 애착이 가고 자랑스럽기에 어떤 돈보다도 소중하다. 이런 돈은 함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하지 못하며 이런 돈이 모여 자산이 되어 투자나 저축을 통해 이자를 만들어내면 마치 아들보다 더 예쁜 손자 손녀 대하듯 귀해진다. 반면 이런 귀한 돈에 비해 일확천금은 품질이 좋지 않다. 카지노에서 딴 돈은 다음 카지노에서 다른 돈까지 데리고 나가고 사기로 얻은 돈은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데 사용되어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 투기에 가까운 투자나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무모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운 좋게 벌어들인 돈도 남에게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결국 모든 돈을 데리고 한꺼번에 집을 나가버린다. 때때로 나쁜 돈은 주인을 해하거나 그의 가족을 무너뜨려 버린다. 좋은 돈을 모으려면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돈의 주인이 좋은 돈만 모으겠다고 마음먹으면 저절로 돈이 붙어 있게 된다. 욕심을 부리지 않기에 오히려 상기를 당하지 않는다. 행동이 반듯해서 허풍스러운 곳에서 술값으로 돈을 버리지도 않는다.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기에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없고 공돈을 기대하지 않기에 비굴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이런 사람에겐 기회도 더 생기고 행운도 많아진다. 품성이 좋은 자산이 많이 몰려와 가족을 해치지 않고 뭉치게 만든다. 설령 행운처럼 생긴 자산도 이미 좋은 품성을 가진 돈 사이에 섞이면서 좋은 성품을 지닌 돈으로 변형되어 간다. 네,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가 그 학교의 교육과 학풍을 배워가며 하나의 가치와 규범으로 동료가 되어 장교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듯 친구를 가려 사귀듯 돈도 가려 모아야 한다. 그렇게 모으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견고하게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켜주며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남아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며 부자로서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맨하튼에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여름이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34번가 앞에 있는 100년도 넘은 유물 같은 메시지 백화점에 가족과 함께 들렀다. 백화점 정문 바닥에는 이 회사의 역사를 적어놓은 동판이 하나 놓여 있었다. 얼마나 많은 자본과 재화 그리고 부자들이 이 문을 거쳐 저 동판을 밟고 지나갔을지 상상해봤다. 그런데 그때 4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거린이 동판 앞에 앉더니 부슬비를 그대로 맞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기 시작했다. 도움을 구하는 종이에 쓰인 글을 보니 제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가 싶었다. 이미 늦은 밤인데 저녁도 하지 못했나 싶은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현금을 구걸통 안에 넣어주고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와 서 있었다. 몇몇 사람이 주머니 안에 동전을 꺼내 던져주었고 이후 더 너그러운 인도 여자가 제법 큰 단위의 종이돈을 건네주었다. 그제야 그는 저녁값이 마련됐는지 일어서서 몇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컵안을 살피던 그는 여러 사람이 준 동전들 사이에서 동전 몇 개를 골라내더니 길바닥에 버렸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판이 비에 젖을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배낭과 등짝 사이에 끼고 사라져버렸다. 그가 사라진 자리엔 3페니, 약 11원이 버려져 있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판 위를 밟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페니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비를 맞으면서 몇 걸음 걸어가 젖은 3페니를 손톱으로 집어 손에 담았다. 사실 미국에서 3페니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보석을 줍듯 소중히 주었다. 그제야 쇼핑을 끝낸 아내와 아이들이 페니 2만 개도 넘게 지불한 운동화 2켤레를 사들고 나왔다. 나는 오른손 바지 주머니에 넣은 동전 3개를 만지작거리며 이 동전들은 돈의 씨앗이다라고 중얼거리며 두 사람의 뒤를 따라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그 맨하튼의 거지는 10년 전에는 나보다 부자였을지도 모른다. 맨하튼 금융가에서 큰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 실수를 저질러 파산했을지도 모른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고 큰 돈만 쫓다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 사이 가난한 이민자로 수없이 실패를 했던 동양인은 맨하튼 5번가에 베란다가 있는 집을 하나 더 사서 주말에 가끔 놀러 오는 부자가 되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하였더니 큰 돈을 다 데려온 것이다.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동 요령. 형제 자매 중에 누구 하나가 부자가 되면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 사이에 의외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도 빈부차가 벌어지면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긴장이 고조된다. 가족 사이에도 빈부차가 벌어지면 불화와 서운함과 비난이 난무하게 된다. 나의 독자는 모두 부자가 될 사람이라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미리 알리고자 한다. 돈을 버는 규모와 결혼 유무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겠지만 내 경우로 유추해 실수했던 것과 잘한 것들을 수정해서 기록했다. 상황 1. 재산 규모가 10억 원 안쪽일 때. 이제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형제들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일, 부모님 집이나 차를 바꿔주는 일.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을 모시는 올케 언니나 형수님에게 명품 가방 사주기, 조카들 대학 입학 때 노트북 사주기, 가족 단체 식사값 혼자 내기, 부모님께 일정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이런 정도라면 가난을 벗어나 막 부자가 된 경우다. 가족 내에 눈에 띄지 않게 고생하는 여자들이나 조카들을 챙기는 시기다. 가족 내에서도 은근히 질투와 시기가 일어날 수 있기에 고생하거나 소외받는 가족들을 챙겨줘야 한다. 무리하게 사업자금이나 차를 바꿔주는 정도의 일은 아직 이르다. 자신의 자산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만들지 말고 부모님 생활비 외엔 어떤 비용도 정기적 비용으로 만들면 안 된다. 부모님 생활비는 마치 급여처럼 정해진 날에 반드시 늦지 않게 자동으로 결제되게 만들어 놔야 한다. 부모들은 하루라도 늦으면 사업이 안 되는지 혹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걱정을 만들어서라도 할 것이다. 항상 같은 날 일정하게 보내고 사업이 커지면 조금씩 금액을 올려야 한다. 용어도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배당이라고 바꿔라. 생활비 주는 자식 눈치를 보시지 않게 해야 한다. 자식에게 젊어서 투자한 노력과 가치에 대한 배당 이익이라고 설명드리고 당당하고 편하게 받으시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네. 또한 생활비를 모으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생활비가 일정하게 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쓰지 않으신다. 사정이 어려운 다른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를 돕는다고 안 쓰고 모으는 일 없이 직불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잔고가 남으면 남은 돈 빼고 드리면 된다. 그러면 월말마다 택시 타시고 커피 사드시고 꽃 사러 다니신 흔적이 통장에 보일 것이다. 형제들의 투자 요청, 주택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직 물에서 미쳐 나오지도 않았는데 발목을 잡아 모두 함께 다시 가난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시기다. 혹시 그런 일로 형제 간 인연이 끊겨도 안 된다. 아직 당신 자녀와 배우자를 형제나 부모보다 먼저 챙겨야 되는 시기다. 그 돈으로 차라리 형수, 제수, 어머니, 여동생, 누나들에게 고급 가방 하나씩 선물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시기는 가족을 지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가족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시기다. 상황 2. 재산 규모가 50억 원 안쪽일 때. 이때는 부모님의 집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는 시기다. 부모님 용돈 정도가 아니라 생활비 전체를 책임져야 할 시기다. 조카들 학비를 내주는 시기도 됐다. 형제들이 질투하던 시기가 지나 인정하는 시기가 왔다. 이때는 큰 돈을 써도 행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조카들을 챙겨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조카들을 챙기면 사촌들이 친척이라는 가족 공동체 개념이 명확해진다. 사촌들끼리 잘 어울리고 자주 만나게 된다. 다른 좋은 점은 내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부탁을 덜 하게 된다. 자기 자녀들 학비를 내주고 여행을 보내주고 입학 때마다 노트북을 바꿔주는 부자 형제가 있다면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지 못한다. 조카들에게 쓰는 비용이 형제들 사업자금이나 보증, 주택자금 지원 등으로 쓰는 돈보다 훨씬 싸고 현명한 지출이다. 이 시기에도 형제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상황 3. 재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 넘어갈 때. 이때부터는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들의 가난은 이제 당신의 책임이다.
형제자매 중에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만들어주고 직책을 주는 식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미 재산 규모가 100억 원대를 넘었다면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식이다. 부모님을 해마다 여행 보내드리고 부모님의 친한 친구들도 함께 보내드려서 자식 자랑을 부모, 친구들이 하게 만들 식이다. 가족과 친척 사이에 봉이 아니라 보험이 되어야 한다. 친지들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병원비 들어갈 일이 생기면 당신이 자가 보험사가 되어준다. 그리고 이 일을 모두 배우자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배우자가 가족 안에서 대우받고 함께 보람을 느낀다. 실패할 권리.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용기도 나지 않고 방향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현재 몇 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각기 다른 사장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내가 지휘하는 사장들이 실패했다고 징계를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도전하지 않음을 탓한다. 어떤 경우에는 실패가 내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방치하기도 한다. 그 실패가 다음 실패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를 하면서 산다. 이유는 여전히 도전하기 때문이다. 실패는 권리다. 특히 젊은이의 실패는 특권이 포함된 권리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성공만을 종용하고 성과 없는 실패에 매정해도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이 도대체 몇 개나 된단 말인가?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을 달리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에 실패가 녹아들어가지 않은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다. 콘크리트가 철근 없이 얼마를 버티겠는가? 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실패에 너그러워야 한다. 실패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많은 부모가 자신들은 실패했으니 자녀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이후로 실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만든다. 실패를 하는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도전을 하는 자녀를 가졌다는 뜻이다. 창업을 말리고 취업을 부추기는 부모야말로 실패자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부모의 관용만 있어도 자녀들은 다시 도전하고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 청년들은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권리다. 오늘도 그대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실패할 권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젊은이들에게 꼭 지켜줘야 할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방황하고 좌절하며 성장한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의 문턱에 오른 사람은 없다. 실패는 범죄가 아니다. 무모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라. 모든 성공은 도전하지 않는 자들에겐 항상 무모했기 때문이다.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나는 책이야말로 여전히 삶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믿는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자료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책이 주는 내밀한 정보를 따라갈 수는 없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20여 권의 책을 산다. 관심사가 다양해서 독서량이 많은 편이다. 물리학 이론에 빠지면 관련된 책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책권이 궁금하면 채권 책을 모조리 산다. 특정 작가에게 빠지면 절판된 책까지 중고를 찾아서라도 구해놓는다. 다행히 나는 책을 상당히 빨리 읽는 편이다. 300페이지 내외의 책은 2~3시간이면 읽는다. 필요하면 밑줄도 긋고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읽고 나의 의견이 떠오르면 여백에 적어 놓기도 한다. 책의 내용과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적어 놓는다. 제목과 달리 내용이 부실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은 굳이 끝까지 읽지 않는다. 나는 작가와 책 제목을 잘 외우지 못해서 읽은 책을 또 사는 경우도 많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결제하기 전에 구매한 기록이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나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까? 아니다.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부자의 길을 만난다.
흔히 책을 읽으면 저자에게 몰입되어 어디서 이런 대단한 생각이나 판단을 했을까 궁금해하며 지적 포로가 된다. 책에 나온 모든 글을 사실 넘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저자의 글이나 위대한 학자의 이론이라도 모두 옳을 수만은 없다. 성경도 오역과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자에게 빠져 필사를 하고 저자보다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부분이 옳다는 것만 보고 그 밖의 모든 부분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옳고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일까?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따로 있다. 책을 읽고 감화를 받은 뒤 정신에 지적 무게가 지면서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어깨가 내려가고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거인들의 등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엉덩이에 깔린 것이다. 이럴 때 어깨를 펴고 무릎을 세우면서 거인과 함께 걷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그 책은 바로 산책이다. 산책을 통해 살아있는 책을 접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책은 아무리 읽어도 죽은 책이다. 계속 읽어요. 네, 이거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산책을 통해 책으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내려간 어깨와 굽어진 무릎을 펴고 스스로 홀로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다시 굽혀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어깨가 펴지면서 스스로 혼자 우뚝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산책과 자문을 통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길을 걷거나 조용히 앉아 오늘 읽은 책의 내용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 그러면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 쓴 책이라도 페이지를 늘리기 위해서 쓴 헛소리라는 게 단순히 팔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이론을 만들어낸 자기 개발서라는 게 보인다. 당신 마음의 무릎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산책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니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바란다. 경란쌤 지금 읽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란쌤 아니었는 것 같거든요. 책 안 가져갔댔어. 아니요,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어. 낚시터 왔어요. 아, 신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속되는 실패와 좌절이 다가오면 사람은 신을 원망한다. 나도 여러 번 실패를 맛보고 좌절이 이어지던 시절 신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도전했는데 왜 번번이 실패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 참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 텐데 왜 나에게 행운을 주시지 않는지 의심스러웠고 억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신은 항상 공평했다. 내가 성공한 다음이라서가 아니다. 성공하기 전이나 성공 후 어느 때든 신은 무슨 일이든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평함을 이루신다. 돌이켜보면 내가 7번을 실패하든 14번을 실패하든 관여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반면에 내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벌거나 과분한 칭송을 받아도 관여하지 않으신다. 신은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공평함을 나타내신다. 신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넘쳐날수록 실망이 번져서 결국 불공평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신을 원망하지 말고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 신의 도움을 얻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어야 정말 길이 보일 수 있다. 신에게 하는 청원의 기도에 신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는 시간이지 내가 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이치를 아는데
신을 모시는 사람이 왜 그분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다. 좌절하거나 실패해도 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라. 신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니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 신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무심이 아니라 무의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여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고 자연히 스스로 움직이도록 놓아두기를 실현하시는 것이다. 신이 세상에 관여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정지될 것이다. 정지란 죽음이다. 이것이 신이 세상을 이끄는 방식이다. 신이 관여하지 않음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렸으니 마음껏 세상의 부와 축복을 다 가져가길 바란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부를 통해 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 혜정쌤 찾았어요? 시장 투자만 하는 송 사장과 항상 화가 나 있는 그의 아내. 송 사장은 장사의 신이다. 차라리 매장마다 성공이고 만드는 메뉴마다 히트다. 서울 인근에 있는 그의 디저트 카페는 언제나 손님으로 가득하다. 근처에 고깃집도 하나 운영하는데 매장마다 장사가 잘 된다. 송 사장이 일하는 카페 뒤쪽에는 카페 매장만큼이나 큰 연구실이 있다. 실제로 입구에 연구실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놨다. 송 사장의 컴퓨터 파일에는 2만 장이 넘는 사진들이 있다. 메뉴, 진열 방식, 조명, 기구, 소품, 복장 등으로 잘 정리돼 있다. 일본과 유럽, 동남아시아의 유명하다는 식당을 다니면서 얻은 아이디어들이다. 송 사장이 이런 학자적 탐구 덕분에 카페 손님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도 세상의 여러 나라 메뉴를 먹을 수 있으니 카페는 늘 북적거린다. 그렇지만 그의 아내 윤 씨는 항상 남편에게 화가 나 있다. 결혼 생활 20년째인데 아직까지 집도 없고 벌어놓은 재산도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알부자로 알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친정집에서는 은근 기대도 하지만 집 정말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 더구나 매장이 2개나 되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출근을 해야 한다. 만약 출근하지 않으면 집안에 생활비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 꼴이 보기 싫어 카페로는 출근을 안 하고 고깃집으로 출근한다. 송 사장이 카페 뒷방 연구소에는 직원이 6명이나 있다. 카페에서 일하는 4명보다도 많다. 연구소 직원들은 카페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카페 직원들은 연구소 직원이 되는 것이 꿈이다. 급여도 많고 하는 일도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송 사장의 꿈은 원대하다. 이 카페를 전국에 퍼뜨려 대기업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메뉴 연구소를 만들어 세상에 맛있다는 모든 메뉴를 직원들과 만드는 것이다. 메뉴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년에 4차례씩 카페의 메뉴가 전부 바뀐다. 덕분에 손님들은 즐거워하지만 아내 윤 씨는 속이 탄다. 이유는 간단하다. 송 사장이 카페로 버는 돈을 메뉴 연구와 연구소 직원들 급여로 모두 쓰기 때문이다. 직원들 데리고 일본으로 메뉴를 공부하러 다니고 수시로 메뉴를 업그레이드하느라 메뉴판에서 시설 개설로 매년 그 비용이 수익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잔소리라도 하면 새로운 메뉴가 대박을 터뜨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흥분한다. 메뉴가 바뀌면 그릇도 바뀌고 그릇이 바뀌면 테이블도 조명도 모두 바뀐다. 가끔 업계 사람들이 찾아와 송 사장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꼴을 보면 아내 속은 뒤집힌다. 송 사장은 완벽주의자다. 송 사장은 카페를 하기 전에는 카센터를 했었고 그전에는 인쇄소를 했었다. 한국 최고의 인쇄소를 만들겠다며 수입이 생기는 대로 독일제나 일본제 인쇄기를 다 모았던 시절이 있었다. 최고의 외제차 수리 분야 전문 카세트를 만들겠다며 중고 외기제 차를 종류대로 사서 모두 해체하던 시절도 있었다. 벌기도 잘하지만 버는 돈이 모두 100% 사업에 재투자되니 아내 윤 씨는 돈을 만져볼 기회가 없다. 지금도 연구소만 아니면 한 달에 2천만 원도 더 벌겠지만 연구소 직원 월급과 재료비로 모두 날리고 있다. 고깃집에 가서 생활비라도 빼내오지 않으면 거기서 버는 돈으로 연구소 직원이 더 늘어날 게 뻔하다.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는 동네 친구들 인사에 복장이 터질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송 사장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송 사장의 카페나 고깃집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아내 윤 씨 말대로 가게에 투자되고 직원들에게 투자되는 돈은 많아질 것이다. 송 사장의 제목은 첫째, 무한 투자제다. 회사란 투자 비율이 있다. 어떤 회사고 이익 100%를 매해 투자하는 회사는 없다. 설령 송 사장이 매장을 수십 개 갖게 돼도 아내 윤 씨에게 돈이 돌아가는 날은 없을 것이다. 더 큰 회사를 만들기 위해 더 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한번 실수하면 다시 바닥으로 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목은 횡령이다.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는 경우 형법 제356조에 위배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 사장은 아내 윤 씨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다. 부부는 재산 공동체다. 부부가 함께 살면 누가 돈을 벌든 수익의 반은 배우자 몫이다. 송 사장은 사업을 통해 번 모든 돈을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아내 몫을 횡령한 것이다. 전액을 재투자하려면 아내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 허락은 고사하고 반대를 하는데도 매년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남편 송 사장의 가장 큰 죄는 이익의 반을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 반으로만 사업을 키우는 것이 훨씬 현명할 일이라는 것을 경영자이자 가장으로서 모르고 있는 경영무지죄다. 송 사장의 경영무지죄를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송 사장은 가장이자 사업 경영자다. 사업은 폼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도 아니다. 가족 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철저한 종교 활동에 가깝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익의 반을 계속 아내에게 주었더라면 아내는 가장을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송 사장도 이익의 반을 아내에게 매년 넘겨줬으면 지금 집 하나 사놓고 노후 저축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사업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크게 키우려면 그 정도 투자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변명은 옳지 않다. 송 사장은 가족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희생을 빌미로 자신의 허영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 송 사장을 무시하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송 사장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익의 반을 아내에게 돌려줘라. 아내의 당연한 지분이다. 그것이 또한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다. 집안의 재산은 아내에게 옮겨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재산이 아니다. 아내가 보관하는 돈이 집안의 실제 자산이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당신은 사업도 보호하고 집안의 재산도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아내가 당신의 사업가로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점이다. 송 사장이 이 글을 반드시 읽기 바란다. 동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업해도 된다.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해줄 의무가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동업을 해도 된다. 만약 사업이 잘 되면 친구 돈을 돌려주고 동업을 파기할 욕심이 없다면 동업해도 좋다. 당신이 급여를 가져갈 때 동업자에게 급여의 수준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믿으면 동업해도 된다. 세세한 자금 집행도 모두 기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으면 동업해도 좋다. 투자를 할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이 사업이 잘못돼도 자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동업해도 된다. 동업자가 사업이 안 될 때도 여전히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업해도 된다. 동업자의 회사 직원을 내 회사 직원처럼 함부로 할 생각이 없다면 동업해도 된다. 밖에 나가 그 회사는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동업해도 좋다. 두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두 사람이 계약을 명확히 문서화했고 공증을 했으며 지분, 직책, 급여, 경영권, 수익금 배분 방식, 책임의 한계, 주식 양도시 동의권, 재투자 비율, 계약 파기 조건 등의 항목을 명확하게 기록한 서류가 있다면 동업해도 좋다. 만약 두 사람이 이사회 혹은 증자, 배당 등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문서로 협의했으면 동업해도 좋다. 둘 사이에 정확한 업무 역할표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손익 배분의 비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면 동업해도 좋다. 동업은 잘 되어도 문제고 안 되면 더 문제다. 동업자를 잘못 만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무서워진다. 그러나 좋은 동업자를 만나면 당신 같은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친 것이다. 그러니 좋은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여 서로의 자산을 존중해줘야 한다. 돈은 우정보다 강해서 계약이 불분명하고 빈틈이 보이면 우정도 가족애도 허물어버릴 것이다. 부부 사이도 부부지간도 가를 수 있는 것이 합쳐진 돈이다.
두 사람은 친구이거나 가족이지만 돈은 서로 친구나 가족이 되지 못한다. 돈이 서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일은 정확한 계약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우정은 우정대로, 돈은 돈대로 따로 생각하길 바란다. 남의 돈에 대한 존중만이 모든 동업 문제를 해결해 준다. 갈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길길? 길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강남에 마음에 드는 건물을 하나 살 때의 이야기다. 건물주는 60대의 남자였는데 절대 안 팔겠다던 매물을 팔겠다며 연락이 왔다. 그는 몇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기 위해 매각하려고 나온 자리였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달리 아는 것이 없었다. 거래를 마치고 난 후에 물었다. 부동산 안목이 뛰어나신데 비법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지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내 질문이 진지하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고 나갔다. 나는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만 삽니다. 오늘 임대나 매물 안내를 붙이면 오늘 연락 오는 곳 말입니다. 아들놈만 아니면 평생 안 팔았을 겁니다. 김 선생도 오늘 연락받고 계약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이후 이 양반의 기준이 나의 부동산 매입 기준이 됐다. 당연히 지하철역 앞에 있는 건물은 비싸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대인의 수준을 고를 수 있고 현금화가 손쉽다면 비싼 것이 가장 싼 것이다. 나는 지금도 건물을 살 때는 크기보다 로케이션을 보고 이익률보다 로케이션을 보고 빌딩의 연도보다 로케이션을 본다.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안전한 이익은 로케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부동산에 대해 완벽한 자신이 생기기 이전에도 로케이션 중심으로 구매했을 때에는 크게 실수한 일이 없었다. 다른 도시를 여행할 때는 큰 길로 다니면 된다. 분명 큰 길이 있는데도 지름길을 찾겠다고 샛길을 찾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거나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많다. 자신의 방향 감각을 믿다가 완전히 길을 잃을 수 있다. 특정 자산 영역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 자산이 말하는 큰 길을 찾아가면 된다. 이것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아주 유용한 팁이다. 나는 주식을 살 때도 해당 업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나 1등을 고른다. 이후에 이해도가 높아지면 2등을 고르기도 한다. 나는 아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자산 분배 차원에서 부동산을 보유해야 할 때가 있다. 항상 큰 길에 있는 건물만 구매하는 것으로 이미 훌륭한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진숙쌤. 마이크 꺼졌어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이 비싸다는 것은 다 안다. 그것은 비싼 이유가 있어서 비싼 것이다. 그런데 비싸다고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도시에 투자를 한다. 애플 주식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30배가 올랐다. 애플 주식이 오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그런데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애플 테마주나 관련주를 산다. 유지에 작은 건물을 사면 되고 애플 주식을 좀 적게 사면 되는 것을 지름길을 찾겠다고 달려나가다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미 열매가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씨앗을 받아 나무를 키우겠다며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수익과 손실 회피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게 현실이다.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홀인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버디를 많이 한 사람이다. 홀인원 한 사람이 우승하는 경우도 드물고 다음 경기에서 우승하겠다고 홀인원에 목숨을 걸지도 않는다. 하지만 다들 홀인원에 관심을 갖고 버디를 가볍게 생각한다. 보기나 더블 보기만 하지 않아도 친구 사이에서 우수한 선수일 수 있다. 자신이 모르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 최고의 투자가들이 늘 하는 일이다. 큰 길로만 다니면 평생 흥미로운 것도 못 보고 뒷골목에 먹자골목이 생겨서 다들 떼돈을 벌 때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리스크를 너무 줄이려다 보면 평균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들의 평균 이익보다 내 이익이 적다고 해서 빈털터리가 되지는 않는다. 한번 발생하면 빈털터리가 될 실수는 절대 하지 마라. 한번 낙오되면 절대 이 시장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 동네 사람이 되어 모든 골목을 구석구석 알게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큰 길로 다니기 바란다. 커터 법칙. 2019년 봄에 나이 든 오랜 친구들과 젊은 새 친구들 몇몇이서 미국 대륙 자동차 횡단 여행을 한 적이 있다. 대형 SUV 트럭을 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운전을 하고 갔다. 딱히 목적지를 둔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시에 있는 워런 버핏 자택이었다. 미국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나보다 작은 집에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다. 버핏의 검소함과 소탈함은 이미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그런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워런 버핏이 아무런 보안시설도 경호원도 없는 집에서 방금 직접 차를 몰고 출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2년 전 30만 1,500달러에 구매한 저택에서 아직도 살고 있었다. 솔직히 버핏의 투자 실적을 보면 집을 사지 않은 이유를 알만도 하다. 그의 집은 현재 2022년 현재 시세로 85만 4천 달러다. 그 돈도 투자에 넣었다면 136억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110조의 재산을 가진 버핏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2010년 하반기에 출시한 20달러짜리 폴드폰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아이폰 11로 갈아탔다. 아침 식사도 출근길에 맥도날드에서 모닝 세트 중 하나를 고르는데 미국 케이블 채널 HBO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그중에 싼 것을 고른다고 말한 적도 있다. 사실 그는 나보다 몇만 배 부자지만 나는 그보다 몇 배나 부자로 살고 있다. 우리 집은 그의 집보다 몇 배로 비싸고 나는 더 이상 맥도날드 같은 데서 아침을 먹지 않은 지 한참 됐다. 사실 버핏의 검소함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세계 최고 부자들 중 한 사람이 실제로 지극히 평범한 미국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으니 담장에 철조망이나 경비원을 두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부분 중 하나다. 다른 부자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만의 영역에서 보안 카메라와 경비원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버핏의 위대함은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존경한다고 따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나 역시 대단한 사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커터 법칙이라 부른다. 커터는 영어의 4분의 1을 뜻한다. 내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이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커터 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경란쌤 읽기 가능하세요? 네. 다른 부자들이, 아니요. 10만 달러를 벌면 2만 5천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100만 달러를 벌면 25만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1000만 달러를 벌면 250만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쿼터 법칙은 검소함과 사치 사이에서 기준을 만들어준다. 이 기준을 만든 이유는 매년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 없이 3년은 살 수 있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다. 또 다른 이유는 수입이 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싶기 때문이다. 버핏 같은 극단적 절제보다 노역에 대한 보상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홀푸드에서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고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가격을 신경 쓰지 않게 된 지 오래됐다. 마음껏 꽃을 사고 레저용, 가족용, 출근용, 야외용 차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묵고
비즈니스나 1등석으로 여행을 다닌다. 그러나 여전히 쿼터 법칙 안에서 생활한다. 내년에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쿼터 법칙에 따라 일반석을 타고 다니거나 소비를 줄일 것이다. 스스로 보상과 제한을 두는 것이다. 나는 가난을 경험한 자성가한 사업가다. 나와 동일한 수준의 수입을 얻는 부자들과 나란히 생활하려면 나의 부가 더 오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만약 그들처럼 제트 비행기를 사고 더 큰 저택에서 살고 싶으면 꺼졌어. 그것이 그 뒤늦게 이민자로 자수성가한 부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치라 생각한다. 동양 철학에서는 음과 양을 이치에 맞게 대할 때 그 온전함이 나타난다고 가르친다. 집, 옷, 자동차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양이다. 언어, 태도, 음식 같은 것은 음이다. 그래서 사업가나 자산가에게는 오히려 적당한 품위가 드러날 만한 사치가 필요하다. 단 사업가의 사치의 경계를 넘지 않는 옷차림, 깨끗한 자동차, 잘 정리된 집은 신용을 높여주고 고운 언어, 단정한 태도, 정갈한 음식을 취하면 성품이 올라간다. 부자의 품격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부자가 되어도 버핏을 따라갈 생각이 없다면 나를 따라 쿼터 법칙을 실천해 보기 바란다. 가장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부자의 길이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 책 마지막이 될까요? 아니면 혹시 2020 뭐지? 뒤에 혹시 개정판 있는 분들 예전에 책 개정판이 있나요? 200세 기념 보증판. 밀리의 서재가 그걸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밀리의 서재 보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뒤에 이게 개정판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더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책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내일이면은 끝나거든요, 이게. 내일 온 뒤에 몇 장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책 있는 분들이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니면은 이거를 화면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밀리의 서재를. 화면 공유로. 네, 화면 네. 공유로 저번에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지금 음. 보시면은 이렇게 공유하면 요게 뜨거든요, 이 화면이.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요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저희 요거 이틀 더 읽게 될 것 같거든요. 읽고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아! 사진 또 까먹을 뻔했네. 자판기 건전지 다 돼. 저 자판 건전지 다 돼갖고 지금 자판이 안 쳐져요. 치지다 말다가. 자판. 자판기. 저희 집에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는 없습니다. 사진, 있는 줄 알았어. 한영준 씨 처음 보는 것 같다. 사진 찍을게요. 용준이 네. 들어왔네? 하나, 둘, 셋. 용준아, 너 어떻게 일어났어? 고3? 아, 고3. 용준아, 아들 화면 친구. 응. 네. 화면 좀 아, 어. 커요. 저 안 씻어가지고요. 뭐라고? 안 씻었다고? 네. 우리 다 안 씻었어. 우리 다 안 미쳤다. 화면은 안 켜도 되는데 우리 다 안 씻었는데. 어머, 어, 듣고 용준아, 얘기하면 기특하다. 그럼 킬게요. 뭐라고? 킬게요. 비디오.